안녕하세요. 2023년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10년 전에 이 센터가 세워질 때 센터장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운영위원장, 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오늘 참여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고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와 또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또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분의 명복과 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함께 묵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네, 묵념 바로.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90분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또 마음의 위로와 또 연대의 그런 소식들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이 11월 30일, 정말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이 남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많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염원하는 여러 과제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에 관한 특별법이 잘 통과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난 인터뷰가 담긴 책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신 유혜정 작가님,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신 이정민 선생님,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신 최순아님을 모시고 오늘 2023년 마지막 북콘서트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책인데요.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동기로 이 책이 편찬되었는지에 관해서 유혜정 작가님, 센터장님 이제 다양한 직함을 갖게 되셨는데 유혜정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혜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날 아이랑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밑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다라는 속보가 뜨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사실 상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압사라고 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하게 닫힌 공간에서 사람들이 빨리 탈출하다 보니까 압사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사실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픈된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걸 접해 들었고,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소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변화들과 새로운 인식들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분들의 권리로서 세상이 좀 바뀌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을 기다려 보았을 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쁜 것들을 학습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좀 더 옥죄고 배제하고 소외시킨다는 것들을 지금 보면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던 그리고 기록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이 계셨으니까 전국에 같이 기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았고요. 그래서 2월 달에 12구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기록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을 때 처음 고민하게 됐던 거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20대, 30대 청년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선으로 이태원 참사가 기억되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모님들을 많이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님들 밑에서 그러나 부모님들의 또 슬픔에 가려서 그동안 자신의 슬픔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리고 형제자매를 보내고서는 또 다른 삶을 20대, 30대로서 살아야 됐던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형제자매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저희가 어떤 책을 기록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에 그곳에서 있었던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날의 진실은 어떠했고 그때 공권력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마주했고 이후의 처리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태원을 오고 가시잖아요. 그것이 3터이기도 하고 1터이기도 한데요. 3터로 마주한 이태원 참사, 1터로서 마주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균열을 남기는지를 좀 기록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을 저희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에서 한 8개월 정도 만나가지고 한 14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14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15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편으로 하면 14편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들려준 자기가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의 기억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왔던 삶, 그 상실을 마주해야 됐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기도 했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 그 안에서 있었던 국가의 외면과 부인과 폭력에 대해서 또 증언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열어내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애도와 추모는 무엇이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다짐들을 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난 일주기를 맞이해서 냈고요. 지금은 이 책을 갖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시민들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과 시민들이 같이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바꿀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작가 기록단을 대표해서 우리 유혜정 선생님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14분의 사연과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냈는지를 저희에게 이제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작가님과 함께 또 동행해 주신 오늘 저희와 또 이 대화에 함께 나눌 두 분이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에게도 또 안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신 이정민님,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로 우리 최순아 선생님 함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제 원래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짧지만 그래도 대표님과 우리 최순아 어머님의 인사 말씀 듣고 이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한 말씀씩 최근의 근황과 오늘 여기 오기까지의 소감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저희와 같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 지금 이 책은 우리 이태원의 이 책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유가족들 중에서도 형제자매들의 그 내면의 어떤 아픔을 고스란히 다 드러낸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은 부모들보다도 그 슬픔이 좀 덜한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 남아있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그 슬픔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은 참고 있었더라고요. 그 슬픔들을 고스란히 참고 부모님들을 오히려 더
다독거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픔들이 참 크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본인들의 어떤 고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 책에 대해서 한다는 거 듣고 좀 사실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책이 있어서 다 읽어보긴 했어요. 근데 읽는 내내 금방 읽히더라고요. 너무 그 현장이 그려지고 그곳에 있었던 그날의 그 시간대별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이 다 너무나 생생하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그들이 경험한 이 경험이, 좀 이 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개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텐데, 과연 이게 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분들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많을 텐데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희 또 형제자매들도 세월호 참사 형제자매들 생존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참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일들이 많다. 참 무거운 마음이었고 어쨌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유튜브에 초기부터 막 질문이 지금 당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한테 벌써 질문이 왔어요.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바라본 이태원 참사와 이 책을 낸 이후에 이 기록을 마친 이후에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벌써 질문이 와서 그 얘기 듣고 또 우리 대표님과 최순아 선생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이 인권 기록 활동가라는 현장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태원 참사 전에 세월호 참사를 기록했었어요.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이랑 형제자매하고 생존 학생들의 이야기를 엮은 다시 봄이 올 거야라는 책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게 신문을 통해서 보는 세월호의 현장과 그리고 부모들이 경험하고 형제자매들이 겪어야 했던 또 생존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정말 간극이 크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태원 참사 이 책을 또 기록하겠다고 저는 생존자를 만났는데 그 생존자분이 3번에 걸쳐서 굉장히 담담하게 그날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열심히 신문을 봤지만 접하지 못한 내용들을 사실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본인이 어떻게 휩쓸려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거기 왜 갔는지, 그리고 왜 그 골목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가 됐고, 혼절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되고, 구조 다음엔 어떻게 방치가 됐었는지, 그리고 병원에 후송돼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해 주는 거 보면서 제가 참사를 그나마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저 역시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태원 참사를 신문을 통해서 그나마 세월호 참사에 비해서 이태원 참사는 그나마 또 진보적인 매체 아니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가 정말 다른 결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막 열심히 강구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면 꼭 이 책에 쓰여진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왜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권력이 이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어떻게 대우가 아니라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 진실을 묻으려고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드는 것들이 피해 지원을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약간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기 이 온마음센터의 이 행사에 오면서 어떤 걸 보면서 아니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4.16 재단이 같이 공동 주최한 재난 참사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한 그 온라인 생중계를 보면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오송 지하철도 참사 유가족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북도와 청주시가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또 제가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과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라고 싶은 정도의 상황과 또 다른 처리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 지금 같이 북코선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심연에 남겨져 있는 진실과 이들의 고통을 마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 알려진 것 그대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 가지 참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진실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기를 가장 바라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족 협의회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민 대표님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그랬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냥 이제 슬픔 또는 애도를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집 안에서 거의 그냥 오롯이 가족들이랑 슬픔만 나누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우리 유가족들 그러니까 이 많은 희생자들이 이런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문득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전혀 만날 수 없게끔 연락처도 공유해주지 않았고 오롯이 그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쫓아다니면서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유가족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졌고 사실 그때는 저희가 정부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분명히 무언가를 할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외면하고 전혀 이 참사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예 은폐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묻혀버리고 나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어야겠다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은폐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보였었고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결국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식으로의 언론 플레이만 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분노한 지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많은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부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거기 가서 죽었던 그 아이들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자의 탓으로 돌리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너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왜곡되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역사에 기록이 된다면 이 아이들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로서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수사나 이런 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조사기구를 꾸려서 꼭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일념 하나만으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외면, 은폐. 사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정말 가슴이 저미는 가족들이 아마 세월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월호 가족으로서 참여해 주신 최순아 선생님, 우리 아버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시고 이태원 참사를 또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렇게 2022년도면은 8주기가 지나 때였는데 8년 만에 그렇게 크나큰 참사가 일어날 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그 많은 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선체로 그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가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저도 화가 난 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도 이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국가가 대할 수 있는가, 희생자에 대해서 또 유가족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무조건 숨기려고 하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정말 분노스러웠고 우리 일처럼 정말 분노스러웠어요. 그 분노는 지금도 똑같은데 그 분노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갖고 가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분들이 걸어온 길을 저희도 걸어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9년 넘게 이제 10년이 다가오는데 10년 동안 싸웠는데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날의 진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구조를 못했는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말 진상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처벌받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수많은 참사들이 일어나는데도 단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어서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개탄스러운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고 꼭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꼭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모두 정말 그 일의 핵심 책임자들은 아무 처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 함께 분노하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역사적인 또 법적인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작가님에게 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장헌건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장헌건님께서, 작가님은 세월호 참사 기록에도 참여하셨고 이태원 기록에도 참여하셨는데 어쨌든 거의 이제 10년, 이 10년의 갭, 이 역사가 과연 이 과정에 반영이 된 것 같은지, 어떤 그때의 기록과 이태원 기록 속에서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부탁드리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그 참담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좀 저는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민들의 수준이 올라온 만큼 정부나 제도가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억하는 참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되셨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단원고 고등학생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사람들이 참담함을 주었다라고 하고 이태원 참사는 서울에서 그것도 할로윈데이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나왔던 시민들이 선체로 사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기도 한데요. 그 사이에도 무수한 참사들이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문재정부 들어서고 나서 12월 달에 제천에서 복합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29명이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수많은 요양병원에서도 화재가 나서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을 쭉 보면은 그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도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된 적이 없다라는 거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상을 규명한다는 건 지금까지는 검찰하고 경찰의 일로 사실 여겼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의 심판대로 세워서 위법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딱 따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해서 재판에 세울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처벌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세월호는 304명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된 사람은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말단의 책임자였던 거예요. 이태원 참사는 누가 지금을 책임졌냐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법의 잣대로 세우면 사실은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진상도 없고 이것들을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동시에 이런 참사들은 사실은 위법으로도 발생하긴 하지만 각각의 구멍과 공백으로도 발생하고 어떤 조직의 문화에서 사실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송지하 참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충북도의 문제냐 청주시의 문제를 서로 핑퐁하면서 문제를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좋은 진상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향후적으로 이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진단과 구조적인 계획과 거기에 합당한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위험했던 사회가 갑자기 안전됐던 사회로 변화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참담함은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변했지만 과연 정부의 제도나 행정을 하는 행정관리들의 태도와 인식은 변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이 애도를 갖고 사실은 당선됐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국가안전기본계획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인권 중심, 피해자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첫 10파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제천 화재 참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스텔라데이조 참사, 이태원 참사였을 텐데요. 제가 만났던 세 참사 유가족 모두 한 번도 피해자 중심이거나 인권 중심이거나 사람 중심으로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었지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할까를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를 만나면 우리 부처가 아니니까 저 부처로 가세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장례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한 번도 돈을 원한 적이 없고 돈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장례비를 운운하고 피해자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슬픔을 나눠야 되는지 위로받고 위로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뿔뿔이 흩어뜨리게 하고 이들을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시민사회다 아니면 시민들이 약간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뭔가 피해자들에게 빌붙어서 이 사회적인 분열이나 사실은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사실 매도하고 있고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혐오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 시체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것들을 갖고 정치적으로 뭘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거기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혐오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제대로 법적으로 제한을 가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참아라라고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그런 혐오의 말이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사실 보여주는 게 지금 공권력의 현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계속 되는 데서 불구하고 이 피해를 이중으로 삼중으로 받아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국가가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 피해자들이 안에서 애도하고 추모하고 기억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그 다음에는 사실 또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 삼보일배를 하고 단식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거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장관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건 예방할 수 없었던, 예고되지 않았던 신종의 재난이고 비정형의 재난이고 새롭게 도래한 재난인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 사회는 과거의 희생으로부터 어떤 진전도 못 이루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비춰서 지금 되게 안전한 사회를 그나마 조금씩 기틀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의 희생을 묻어버림으로써 어떤 새로운 발판도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너무 슬프게 10년 전과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담함은 공통점이고 또 관료들의 태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피해자 중심을 담고 있지 않는 태도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0년 동안 그런 아주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을 하시면서 사실 또 참담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와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김혜영님, 이 김혜영님이 작가단에도 계신 그 김혜영님이실 것 같기도 한데, 김혜영 선생님께서 이정민 대표님에게 그동안, 아니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함께 하지만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 적어놓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세월호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이셨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떻게 이제 주변과 연계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셨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현재 세월호 참사나 또 다른 참사와 연계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다라고 김혜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충격에 빠졌었죠. 아마 그때의 충격은 모두가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사실은 이게 제가 직접 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아이를 직접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감히 그거를 느낄 수가 없었고, 정말 마음과 그 고통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지, 정말 고스란히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지는 않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설마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함,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제가 자식을 그렇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보내고 나니, 이게 정말 그냥 상상만으로 할 수 없는, 이게 현실이 되어지는 이런 참담함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고, 저희가 이제 유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가족들과 같이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뭔가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을 저희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나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게 작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느끼고 있었고, 그 힘이 버팀목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유가족뿐만 아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얼마만큼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마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참사를 겪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렇지만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 있을 때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뭐 길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었고, 처음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굉장히 그런 2차 가해성 말들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조차도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내 주위에는 모두가 왜 나는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젖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때 정말 시민분 한 분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힘내시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제가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나누시면서도 아마 손을 함께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마 이 과정을 옆에서 보시는 세월호 가족분들도 아마 특별한 감정과 여러 많은 생각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태원 가족들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좀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도 또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유가족분들이 정말 슬픔을 잘 애도하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었던 뭐 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최순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가족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아픔을 감당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호소하면서 이 이태원의 실상을 알리는 것, 그거 자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태원 유가족들의 그 발걸음에 응원을 보내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분향소가 세워진 지가, 유폐 없는 분향소가 세워진 게 한 5일째부터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분노 게이지가 계속 높아진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진짜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던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태원 참사를 다시 보면서 내가 약간 떨어져서 이 상황을 다시 접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희생자들을 대했던 태도, 그때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입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흩어놓으려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 윤석열 정부의 태도, 장관의 태도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참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희는 한번 경험해봐서 이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름을 밝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저희 세월호 참사는 기독교인들이 2014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 형식으로 진상규명을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팀에서 예배팀에서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1월 달에는 일반 아이들을 기억하고 2월에는 2반 아이들, 10월에는 10반 아이들, 12월에는 10반까지 있으니까 10반, 그 다음에 11월에는 선생님, 12월에는 이 세월호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김관홍 장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꼭 갖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이름 논란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주보라고 하죠. 순서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저희는 용기를 내서 다 거기에 기록을 하고 순서지에 이름을 넣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기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었으니까 그때는 너무 사회적으로 막 이름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유가족들이 있다고 하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갑론을박하는 것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희생된 사람의 이름도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건지 그 지점에서도 굉장히 분노했었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 싸워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생존자를 인터뷰한 꼭지들이 몇 꼭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일은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한데 어쨌든 유가족 협의회라서 좀 단정진 이름이 아닌가. 그분들도 피해자이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아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밝히고 싶을 때 혹은 이 일에 함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망설이지 않을까 이름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 외에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다 같이 아마 공부는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굉장히 기이한 그런 장례식을 정부가 위선적으로 주도하면서 국민의 애도를 뺏어가려는 그런 일종의 아주 정치적인 시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의 시간도 정말 제대로 된 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로 치러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약간 혼란에 빠졌던 우리를 좀 분열시켰던 것 같아요. 그 명단 논란으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던 일인데 그 얘기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최준하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대표님도 이 다양한 참여 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시는지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명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희 유가족들이 굉장히 그 안 좋게 반응을 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약간 갈라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가 위패와 영정이 없이 분향소를 설치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명단을 다른 일부 언론사들이 명단을 공개를 하고자 하니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행동과 배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굉장히 잘못된 것인 마냥 그렇게 많이 호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뭐 전혀 이런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 그렇게 호도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명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정부에서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그게 프레임이 안 말려들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저희가 여유를 좀 가지면서 정부의 하는 행태를 쳐다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다 가둬놓고 이제 우리 유가족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근데 언론 포리를 지수 없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나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태원 유가족들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다가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놓고 끝이에요. 한 번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언론에 대고 그렇게 할 것처럼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이고 계속 그런 형태로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신뢰도 하지 않고 그 불신이 계속 쌓여왔었고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그 불신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불신을 전혀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손으로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까지보다도 더 엄청난 시련이 올지라도 꼭 밝혀내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우리 유가족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진실과 또 중요한 과정들을 가족분들이 밝혀내는데 많은 분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50분 벌써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이 자리가 다 함께 공유해야 될 진실이 담긴 책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책을 주제로 하는 북토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책의 어떤 부분만큼은 꼭 사회에 알려지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우리 작가님의 이 책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또 좀 더 강조해서 전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시간쯤 흘렀는데요. 1시간이 되어 가는데 이 책의 어떤 주요 꼭 전달했으면 하는 장면, 메시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책에는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공권력이 이 참사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아마 귀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이정민 대표님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반가움은 어떤 거냐면 제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형제자매들, 생존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놀랐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들이 어저께는 싸우고 또 어저께는 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형제자매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이 형제자매들의 시신을 영안실에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데 조문을 와서 어른들이 이 형제자매들에게 던졌던 말이 앞으로 네가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 심경을 갖고 있는지를 좀 같이 다독거리기보다는 이 형제자매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우고 갑자기 돌봄의 주체가 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올 수가 없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나 마음이 아니고 근데 자기가 엇나가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꾸역꾸역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가 형제자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혐오나 시선이 달갑지 않으니까 이걸 숨기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사실 보내오고 지금도 저는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책에서 꼭 읽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50대, 60대 저도 이제 50대로 접어드는데 50대, 60대가 되면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도 좀 정리를 하고 관계를 좀 축소합니다. 근데 20대하고 30대라는 나이의 특성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직업도 구하고 자립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또 다른 삶을 향해서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혐오가 지금까지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고통을 계속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비난하죠. 아니 네가 참사의 희생자의 형제자매라며 그럼 너도 진상규명해야지 활동해야지라고 또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이런 행사 때 형제자매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 많고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진상을 또 규명하는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20, 30대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 숨겨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가장 고민하게 되는 건 내가 참사의 희생자인 걸 밝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인 거예요. 참사 희생자인 걸 밝히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대방 집안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부터 걱정해야 되는 사회는 저는 너무 빈곤한 사회고 너무 앞이 없는 사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게 된 그래서 나아가야 될지 아니 웅크려야 될지 근데 또 생존자나 희생자라는 명예를 짊어지고서도 또 한 발 더 세상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 세대들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 30대 세대들이 같이 살아나가야 될 세대들이 좀 많이 읽고서는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이 세대들이 너무 슬프게 또 세월호 세대이면서 코로나 세대이면서 또 이태원 참사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겪었던 재난의 관점에서 이들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이들의 권리를 좀 지지하고 이들의 삶도 좀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나기 전에 저도 이태원에 20살 때 가봤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갔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한국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문화나 문물들이 좀 들어있기도 했고, 저 또 어렸을 때는 거기에 그 주한미군이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한참. 그래서 저한테는 이태원이 사실 그렇게 기억되는데 제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태원에 사는 지역 주민하고 이태원에서 일을 했던 거기가 일터였던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이태원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즐기는 할로윈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는 제가 어렸을 때 마치 느꼈던 크리스마스나 전야제 되면은 막 종각에 가고 친구들이랑 막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카운트다운 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레모니 명절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참사 나고선 저희 수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물어봤어요. 제 수업이 25명이 이제 듣거든요. 그 다음 수업도 25명이 듣는 친구들인데 물어봤더니 그 중에 20명은 다 할로윈 데이를 즐긴 거예요. 그 장소가 홍대였고 강남이었고 요즘에 성수동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성수동이었고 또 일부는 이태원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기성의 세대들은 이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그 공간이 어떤 곳이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편견과 낙인을 갖고 있구나. 이 편견과 낙인이 사라져야지만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구나. 아까 전에 아버님이 놀러 갔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은 놀고 일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랑하고 사실 이러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상이 안전해야지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일터에서 그러면 죽었다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접해주고 제대로 예우하고 진상과 처벌을 하느냐라고 하면 수많은 산재들이 발생하지만 일터에서 죽었다라고 그 산재에서 이들의 죽음이 제대로 예우받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하고 죽은 것도 우리 삶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런데 놀았다는 것들은 사실은 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쉴 권리, 여유를 가질 권리라는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전한 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한 건 어느 순간에도 사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러 간다? 우리의 삶이 놀러 가야 되는 삶인 거잖아. 그런 저녁에 있는 삶, 여유로운 삶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낙인도 한꺼번에 걷어내야지만 참사를 제대로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메시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우리가 이 참사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얘기하시는 중에도 오늘 이제 몇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요. 세월호 때도 힘들었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아마 가족들이 참 어려웠던 게 혐오 발언과 또 아주 노골적인 그런 모욕감을 주는 일부 집단, 아주 소수 집단들의 행위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 가지고도 국제 세미나도 열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관한 일부 집단의 시선에 관해서 그것을 포용해야 되나 아니면 제재를 가해야 되나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도 참 힘든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우리 세월호 가족,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이런 혐오와 차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최순아 선생님부터 한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국가에서 그 재정을 대면서 그런 관변 단체들을 통해서 그 특조위를 방해하고 그런 집회를 하는 단체에 지원을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재정을 동원을 해서 특조위를 방해하게 하고 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집회를 또 이렇게 부추기고 재정을 대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받고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저런 세월호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당을 얼마씩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사 결과로 드러나니까 너무 굉장히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은 마주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 진상규명 활동을 9년째 이제 10년 가까이 해가는데 어디를 가도 한 사람씩은 꼭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저 사람 뭔 사연이 있겠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라가 생각이 되고 그냥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왜 삶을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들 텐데 더 이상 상처받지는 않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그냥 무시하는 걸로 지금은 갈 수 있고요. 근데 이태원 참사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또 분명히 그런 국가의 방해도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부가 했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어떤 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꼼수들을 다 동원을 해서 방해할 텐데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버려서 그런 가짜 뉴스에 그런 언론의 장난질에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겠다. 극우에 서 있는 한 30% 정도, 30%도 안 될 건데 그 사람들 외에는 이 참사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다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2차 가해성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를 거꾸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많이 자랑하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후진국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일상의 일들은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건 일을 하고 놀고 먹고 자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일상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상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없어야 되는데 일상을 살면서 내 안전과 생명을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보통은 특히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가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직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서 내가 지지하는 곳에 뭔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역으로 다시 공격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분보다 정상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언어로 비정상적인 가해성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많은 주위의 정상적인 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하기도 힘든 2차 가해하는 분들에게 시민이 함께 그분들에게 제재하고 행위를 교정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1년이 지나고 아마 진상규명과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이 심신이 아프고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쨌든 뭐 트라우마 지원센터, 트라우마 센터 또는 여러 상담가나 소위 이제 치유자, 치유 치료진 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다가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어떤 부분들이 제일 도움이 됐고 또 이런 트라우마 치유나 지원을 과정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말씀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저희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겪었던 우리 세월호 참사 최순아 선생님께서 어떻게 겪었고 어떤 게 필요했고 지금 아마 이태원 가족분들에게도 또 이태원 관련 피해자분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 이어서 이정민 선생님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본격적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 소중한 책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내드리겠다고 광고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머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더 얘기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 지원의 경험, 필요성, 우리 이태원 가족들에게도 이런 걸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최순아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그래도 그 세월호 참사 예전에도 엄청난 참사들이 많았는데 그 참사를 당한 희생자분들을 작년부터 저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겪은 참사 내용도 다 비슷해요. 참사를 어떻게 국가가 대하고 어떤 책임지지 않으려고 어떤 꼼수들을 부렸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는 워낙에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봐버린 너무나 드러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참사여서 그런지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심리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온맘센터를 자주 트라우마 센터요. 온맘센터가 트라우마 센터인 거죠. 자주 이용하진 않는데 정말 든든해요.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나는 연락할 사람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연락할 곳이 있다는 것이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에게 드러내지 않고 최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엄청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 같아요. 제 처음 하는 고백인데 진짜 저는 너무 든든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받은 혜택이라면 혜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전 국민이 일어났었고 너무나 큰 참사이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공감하셨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개인별로 케어하시는 분도 따로 있으셔서 때마다 일마다 아이 생일마다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든든하게 8년, 9년 동안 쌓여 있어서 엄청난 나를 세워주는, 나를 붙잡고 있는 힘이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창현이 한 4년 전 생일 때인가 생일마다 화분을 담당자분께서 생일 축하하는 화분을 주시는데 그 화분이 지금은 카랑코예거든요.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밖에 그냥 창가로 내놨는데 5개, 6개로 화분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화분이 6개가 돼서 지금도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나무젓가락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창현아 생일 축하해 이런 그 팻말이 꽂혀 있었는데 그게 다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나무젓가락이 다 썩어서 이 윗부분만 남아있는데 화분은 6개가 되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사실이 이 나무젓가락은 다 썩었는데 창현아 생일 축하해 이거는 남아있고 화분은 6개로 되어 있는 게 이분들의 작은 배려가 작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태원 유가족들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기억해 준다는 것. 아이의 생일이나 어떤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기억해 주는 게 그렇게 고맙거든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꼭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필요하다. 너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태원 참사 후에 유가족의 삶의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심리 지원이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우리 이정민 선생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기에 참사 초기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다 불신으로 배척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겪는 트라우마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트라우마인지 어떤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전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렇게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때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오면 치료를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심리 치료를 좀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트라우마를 더 치유하기보다는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저희 이태원 참사를 겪은 우리 유가족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가 이게 화더라고요. 우울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정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그 감정 그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트라우마인 줄은 몰랐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뜬금없이 아무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화를 내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트라우마였구나. 그 트라우마로 나타난 현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나마 조금 덜했던 게 제가 또 우리 유가족 협의회에서 대표를 맡아서 앞장서서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많이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한테도 숨어 있지 말고 자꾸 나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숨어 있을수록 더 병은 깊어지고 더 우라는 더 커지고 그 분노는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치유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쏟아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이렇게 좀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잘 유도를 해주시면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태원 유가족에게도 많은 심리 지원과 또 앞으로의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꼭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언급이 필요하다 해서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작가님에게 이제 이 참사의 희생자가 사실 국내 우리 국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혹시 이 외국인들에 관한 기록이나 또는 외국인 희생자들에 관한 어떤 책자 내지는 기록 이런 것들도 혹시 작가 기록단에서 논의하거나 준비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책을 기획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26명의 외국인 희생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또 특정 국가에서는 다수의 희생자가 좀 나와서 기록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인연이 사실 잘 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어서 아직은 이제 기록을 못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라면 좀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하고 싶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외국인 희생자분들과 연락이 닿는 분들이 있으면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참사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외국인 희생자들도 존재했고 또 이제 압사라고 이야기하는 참사는 사실은 또 되게 이례적인 또 참사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좀 번역해서 외국에서 좀 출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사실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비에서 나름대로 좀 초록을 좀 번역해서 외국에 출판을 좀 해보는 걸 좀 타진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에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출판사들을 뚫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연이 닿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은 이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 나라 망신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한국에서 참사 난 것들 뭐 전 세계에 알려서 뭐가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정민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국에서 자녀를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이 참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라도 이 책으로 사실 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의 위안, 조금의 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좀 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좀 이상한 말이지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봐야 우리나라 정부도 좀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기록들이 국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고 재난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올바른 추모와 애도의 문화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경험이 공유되는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희생자 분들에게 이게 영어로라도 이제 번안이 돼서 그분들도 함께 애도하고 또 이 진상 규명의 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려면 이것의 외국어 버전도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꼭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순아 선생님께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견디시면서 참사 되게 슬픈 말인데 참사의 선배님 같은 선배님 조직처럼 되어서 또 많은 기관들을 지원해 주시고 힘이 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제 연대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참사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연대의 계획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이태원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는지 연대의 의미와 연대의 계획에 관해서 한 말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연대인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고맙게 들리는 말이 연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배워진 거죠. 몸에 새겨진 것 같아요. 연대라는 말은. 저희 받은 게 많아서, 서울 유가족들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당연히 연대해야 되는 건 맞고, 재난참사 유가족이나 다른 재난참사 가족들이나 피해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4.16 합창단이 사실은 제일 많이 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네. 유가족이 있는 합창단이 굉장히 많은 그 사회의 아픈 곳, 농성장, 뭐 투쟁장 가릴 것 없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4.16 합창단을 찾거든요. 근데 뭔가 일정이 안 맞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저희는 꼭 가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저희도 이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아픔을 통해서 엄청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들이 근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를 지탱해주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족협의회에서도 재난피해자 권리옹호 센터장님 유혜정 작가님도 계시는데, 그 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4.16 재단의 부설 기관이죠. 예,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옹호 센터를 기반으로 그 8개 단체 참사 피해자들이 모인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습기살균제, 그다음에 공주 사대부고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오, 시랜드, 삼풍백화점, 인천동 화재 참사. 맞나요? 8개 이렇게 참사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자 연대를 이루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대표도 뽑고,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산재 피해자들도 엄청 많고, 우리 사회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산재 피해자 모임인 다시는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도 함께하고 있고, 아무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를 계속 넓혀 나갈 것이고, 앞으로 저희도 이 일에 더 힘을 쏟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대가 몸에 새겨져 있고, 결국 이제 가족들에게 연대가 가장 큰 중요한 실천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피해 가족들의 연대가 현재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대의 힘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정민 아버님께, 이주영님 아버님께도 한 말씀 이제 마지막 멘트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어떤 댓글에서 별은 알고 있다 홍보를 좀 오늘 꼭 해달라, 이런 강조해달라,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별은 알고 있다가 제주도에서 현재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지인분이 왜 두 행사를 겹치게 했냐라고 제주 분들은 오늘 이 북토크를 볼 수가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태원 가족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지금 100여 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또 오프라인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버님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알고 있다는 처음으로 우리가 만든 다큐를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많고 홍보도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상영은 거의 이제 오늘로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12월 중순쯤에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극 상영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극장에 내는 건 잡혀 있지 않고요. 추후에 이제 공동체 상영은 부분적으로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지 나중에 제가 확인하면 이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이제 그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던 게 연대는 마치 보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나일 수도 있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보험을 넣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연대가 저는 어떤 보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고 그 에너지와 힘을 같이 준다면 틀림없이 나한테도 다른 사람의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연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 끝이겠습니다. 네. 별은 알고 있다도 함께 앞으로 공동체 상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북토크도 또 전국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바라는데 제주만이 아니라 울산도 오늘 또 별은 알고 있다 상영이었는데요. 달치사님은 영상을 포기하고 북토크를 선택해서 오늘 저희랑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북토크 기회도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공동체 상영도 신청하는 길을 저희가 알아서 함께 공유해서 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공유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 북토크의 주인공이신 유재정 작가님의 또 마지막 이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 책을 통해서 꼭 사회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쓰고서는 북구호텔 굉장히 많이 어머님이랑도 다니고 세월호 부모님들이랑도 좀 다녔는데 그때 느꼈던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 책이 사실 되게 읽기 어렵거든요. 너무나 참담한 현장을 증언해주고 있고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잘 못 읽으셔서 제가 본 분은 매일마다 의식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책을 사놓고 못 읽었다는 분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토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를 같이 마주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지만 고통을 마주하지 않고 외면하면 사회는 달라질 수 없고 계속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게 된 건 무기력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의 세계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책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같이 둘러 앉아서 읽으면서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구나라는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곳은 저희 작가단이 같이 달려가서 2-3명만 모여도 같이 책을 읽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요. 두 번째, 오늘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 아버님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신 어머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재난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유가족들이 싸우거나 희생자들이 싸우고 있는 재난들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스텔라 데이지오 참사는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던 2017년 3월 31일 날 가라앉았어요. 근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면서도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수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외롭고 참담한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고 12월 달에는 선사의 책임을 묻는 2번의 재판 결과가 지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참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또 발생했던 제천 화재 참사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적합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더 많이 뭐랄까요, 발화되고 또 안에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1, 2차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충북도지사가 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졌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소방관들이 적법하게 조치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이 가지만 인정이 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사망을 일으켰던 인과관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어떤 처지냐면 충북도가 소송했던 비용까지 물어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1억 8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처지가 됐거든요.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6주기를 12월 22일 날 맞이해야 되는데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주시는 마음만큼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참사, 우리가 미처 건네지 못했던 연대를 지금 쌓고 있는 참사들에도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이제 보험 얘기하시니까 저도 보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보면 사보험은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손실에 대한 의료보험도 많이 들고 안보험도 사실 많이 드는데 그건 자기의 사실 생명만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난이 났을 때는 그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담보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 사회적 보험을 드는 겁니다. 사회적 보험을 드는 거는 이태원 참사 해결은 이태원 참사만의 해결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사회적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진상규명이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을 드는 거라고 좀 여기시면서 같이 이 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책을 함께 북토크를 하고 있다. 자기 그룹에서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뭐 크러쉬와 별은 알고 있다와 북토크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연대의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남겨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1시간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세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안타깝게도 진상규명되지 않는 참사가 계속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로 300일, 400일 추모를 거리에서 해야 되는 또 가족분들이 있고 또 생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분들도 있고 정말 기억되지 않는 참사에 홀로 싸우는 가족들도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연대라는 사회적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여러 사회 명망 인사들과 또 안산 시민들과 또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했던 원래 포럼은 2023년 행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년 내내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계획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안산 온마음센터는 현재 이 자리에서 계속되고요. 2025년이면 장소를 이전한다라는 현재 국가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잘 되기를 또 함께 희망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이태원 참사 가족 협의회 분들에게도 좋은 치유의 터가 또 마련되기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400일인가요? 네, 400일이 언제냐고 홍보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이번 주 토요일이 400일이라고 합니다. 400일 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원래 포럼 모두 마치겠고요. 질문과 댓글로 참여해주신 적극적인 울산 시민, 제주 시민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다시 전합니다. 다음에는 행사가 겹치지 않게 기획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